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크고 유명한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전 유치원 교사라는 저의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재고 따지는 것을 몰라서 제가 1만큼의 관심을 제공하면 10만큼의 사랑을 듬뿍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늦잠 자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머리가 산발이 돼서 출근해도 외향적인 모습들보다는 저 자신 그 자체를 좋아해줘요. 이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려운 일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재미있는 일로 변하곤 하죠. 이러한 천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기만 살던 제게 아주 기막히고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어요. 저의 예비 남편은 유아 체육 특강 강사였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외부에서 특강 강사가 와서 체육 특강을 해요. 우리 유치원은 체육 특강 시간이 되면 아이들도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은 매일 보던 선생님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 좋고, 선생님들은 특강 선생님이 아이들과 신나는 시간을 보내주시니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좋아요. 게다가 체육 특강은 여자들만 있는 유치원에 남자 선생님이 오시니 뭔가 기분 전환도 되고 약간은 설레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비 남편이 진행했던 체육 특강은 아이들의 신체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려고 미니 허들이나 뜀틀과 같은 큰 체육 교구를 펼쳐놓고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 수업 준비와 마무리를 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하여 막내인 제가 강사가 오면 함께 수업 준비도 하고 뒷정리도 도와주고 했었어요. 사실 저는 보조 담임이라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주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실 수 있기에 저는 아이들도 보면서 유치원의 잡다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체육 특강을 마치고 예비 남편과 저 둘이 강당에 펼쳐진 체육 교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창 정리하는데 갑자기 예비 남편이 제게 다가오더니 명함을 주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 자기 명함인데 물어볼 것이 있으니 이 번호로 전화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그날 퇴근하며 바로 전화했더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며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집 근처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카페에 가니 예비 남편도 주차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같이 카페로 들어가서 나란히 서서 주문을 하다가 힐끗 봤는데 평소처럼 운동복이 아닌 깔끔한 셔츠에 슬랙스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키도 크고 몸도 좋아 보이는 것이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생과일 주스 2잔을 주문한 뒤 창가 자리로 앉았어요.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야기만 주저리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들은 종일 저랑 같이 있어서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아이들과 순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며 애인이 없다면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오라고 했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그 당시 예비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저의 심장도 두근거리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알고 보니 예비 남편은 저와 같은 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고 저보다 3살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의 가족은 유아체육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센터의 센터장이 예비 시부이셨고 센터의 이사님이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는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반가웠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뭔가 두 분이 만나면 이야기가 잘 통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했다가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예비 남편이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다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예전에 유치원에서 막 근무하기 시작할 때 원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편견을 갖더라고요. 지금은 다들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 당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결혼을 앞두면 그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연인이 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체육 특강 다음 날 분명히 같이 강당을 다 정리했는데 체육 교구 한 세트가 강당 구석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인 엄마한테 말씀드리니 중요할 텐데 이게 왜 여기에 있냐며 지금 바쁜 일 없으면 제가 직접 센터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저는 바로 교구를 챙겨 센터로 향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중년의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비 남편의 어머니, 즉 예비 시모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 유치원의 교사입니다. 어제 이지훈 선생님께서 우리 유치원에 수업하셨는데 이 교구를 놓고 가셔서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보라 유치원? 혹시 김지아 씨 되세요? 네, 맞아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지훈이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네요. 예비 시모는 반갑다고 말하며 위아래로 저를 싹 훑어보셨어요. 처음 보는데 훑어보는 게 기분이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사랑한 남자의 엄마를 처음 뵌 자리니 공손히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오빠랑 만나고 있는 김지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훈이가 지아씨 얘기할 때 센스도 있고 성격도 좋다던데 옷 입는 센스는 좀 별로네? 제 옷이요? 제 옷이 좀 그런가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는 옷도 잘 입고 잘 꾸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서. 보육교사면 학부모도 만나고 해야 하는데 옷을 좀 잘 입어야 하지 않나? 사실 제가 아직 보조교사라서 학부모를 직접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과 몸으로 많이 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예쁜 옷보다는 편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하긴 애들이랑 놀려면 편한 옷이 좋긴 하지. 아무튼 이거 교구 직접 갖다 줘서 고마워요. 센터에서 인사하고 나오는데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예비 시모가 제가 입은 옷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이날 퇴근길에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예비 시모를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나 오늘 오빠 회사에 가서 어머니 뵀어. 진짜? 우리 엄마 봤어? 어땠어? 솔직히 조금 그랬어. 내 옷이 별로라고 하시더라고. 뭐 사실 유치원 출근할 때 옷을 편하게 입긴 해. 그런데 처음 보는데 옷 입는 센스가 없다고 하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대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설마 다른 얘기했는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 사실 엄마가 좀 말을 툭툭 내뱉으시기는 해. 그런데 말만 그러지 마음은 안 그러셔. 게다가 옛날에 어린이집 원장님도 하셔서 보육교사들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셔. 너무 속상해하지 마. 예비 남편과 통화를 하고 나서도 기분이 영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비 남편은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우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할 뿐이 아니라며 엄마 편을 드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 예비 남편의 행동이 뭔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저희 둘 다 평일에는 늦게 끝날 때가 많아 거의 주말에 만났거든요. 원래는 토요일, 일요일 둘 다 만나서 데이트를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이다, 집안에 일이 있다, 먼 친척이 해외에서 들어왔다며 매주 주말 이틀 중 하루만 만나려는 거예요. 일이 있으니 못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만나지 않은 날에는 연락이 거의 되지 않더라고요.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카톡을 하면 반나절이 지나서야 답장이 오더라고요. 왜 전화나 카톡을 못했느냐고 물으면
가족들과 같이 뭐 하고 있었다고 얼버무리는데 뭔가 좀 이상하고 섭섭하기도 했어요. 벌써 사랑이 식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런데 또 막상 만나는 날에는 제가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라고 느껴질 만큼 잘해주기도 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나 다음 주 주말이 되면 예비 남편은 이틀 중에 하루는 일이 생겨 만나지 못했고 그날은 또 연락이 끊겼었어요. 이렇게 매주 주말 이틀 동안 저의 감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만남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1년 정도가 지나고 대학교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지연이라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고 청첩장을 주겠다며 주말에 만나자고요.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하고 약속한 주말이 되어 오랜만에 지연이를 만났어요. 일상 이야기를 한창 하다가 지연이가 제게 만나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유아체육특강 강사이고 우리보다 3살 위인 같은 대학교 선배라고 하며 예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사진을 보던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서울에서 유명한 체육특강 센터의 강사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강 강사로 봤을 수도 있지. 나는 유치원 행정실에 있어서 특강 선생님들 만날 일이 없는데. 근데 분명히 어디서 봤는데. 아! 예진이 남자친구. 엥? 최예진? 예진이 남자친구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사진 잘 봐봐. 사실 저와 지연이 예진이는 대학교 때 삼총사라고 불릴 만큼 꼭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졸업 후 저와 지연이는 서울의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고 예진이는 경기도의 유치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만나기 어려워지더니 요새는 연락을 거의 안 했던 친구예요. 아니야, 확실해. 얼마 전에 지나가는데 저기서 예진이가 누군가와 팔짱 끼고 걸어오더라고. 반가워서 나도 인사를 했지. 그런데 예진이가 분명히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했어. 정말이야? 응. 숫기도 없고 말도 없던 예진이가 거리에서 남자 팔짱을 끼고 걸어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그 남자 얼굴 엄청 유심히 봤단 말이야. 확실히 이 얼굴이야. 너 한번 확인해봐. 지연아,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너 결혼 축하해주러 왔는데 정말 미안해. 야, 지금 그게 문제야? 어서 가봐. 이해해줘서 고맙고 미안해. 결혼 준비 잘하고 결혼식 때 보자. 저는 지연이와 헤어진 후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하니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반드시 통화해야겠다는 생각에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13통째 전화를 하자 드디어 받더라고요. 지금 당장 급하게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했더니 지금 친구 병문안 와 있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올 때까지 예비 남편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카페에 가서 예진이의 SNS를 뒤져서 예진이의 사진을 찾아봤어요. 예진이가 워낙에 사진을 찍기 싫어해서 그런지 예진이 본인의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예진이의 사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동기들의 SNS를 뒤져서 대학교 졸업여행 때 찍은 단체 사진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거기에 예진이 얼굴이 선명히 찍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나 봐요. 카페 문이 열리더니 예비 남편이 화가 난 표정으로 오더라고요. 무슨 급한 일인데 이렇게 불러내. 퉁명스럽게 말하는 예비 남편에게 저는 예진이의 얼굴만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예비 남편은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빠, 얘 알아? 얘? 얘가 누군데? 나 몰라. 예비 남편은 말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아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른다고? 응. 내가 예진이를 어떻게 알아? 예진이? 난 얘 이름 말한 적 없는데. 아는 사람인가 보네?
예비 남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말하지도 않은 예진이의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뭔가 아차 싶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나 오늘 대학교 친구를 봤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 있다고 오빠 사진을 보여줬어.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예진이가 오빠랑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진이를 알고 왜 팔짱을 끼고 다녔는지 우물쭈물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사실 예진이가 소망유치원 선생님이잖아. 그 소망유치원은 우리 엄마의 지인이 원장님으로 계시는 곳이거든. 예진이가 근무하는 유치원도 알아? 참나. 일단 들어봐. 소망유치원 원장님이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기 원에 너무 좋은 보육교사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는 또 그 말에 거절 못하고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몇 번 밥만 먹었어. 뭐? 그럼 어머니한테 지금 나랑 만나고 있으니 안 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되잖아. 얘기했지. 근데 엄마는 그래도 지인이 생각해서 소개해준다는데 안 나가면 예의가 아니라며 지아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한번 나가서 밥만 먹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엄마의 체면도 있고 해서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 그럼 100번 양보해서 예진이랑 처음에는 그렇게 밥 먹었다고 쳐. 그럼 식사 자리에서 예진이한테 만나고 있는 사람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 뒤로 안 만났으면 되잖아. 왜 굳이 팔짱까지 낀 거야? 처음엔 밥만 먹고 헤어졌지. 그런데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런데 매몰차게 못 만나겠다고 할 수 없었던 게 소망유치원 원장님이 경기도권 유치원에 우리 회사 체육 특강을 많이 소개해 주셨거든. 그래서 요즘에 경기도권 유치원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많이 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거절하면 우리 회사도 조금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예진이랑 더 만나고 팔짱까지 끼고 걸어 다니셨겠다? 팔짱은 걔가 일방적으로 낀 거야. 나는 마음에도 없었다고.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다 안 나온다. 어찌됐든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가 만나보라고 했을 때 딱 거절했어야 했는데 내가 센터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정말 미안해. 솔직히 예비 남편의 말이 다 변명처럼 들렸어요. 이쯤에서 그냥 헤어질까 생각도 했지만 또 막상 헤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슬프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마와 센터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니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어요. 아주 사랑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상황 들어보니까 오빠도 어쩔 수 없었겠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게. 그런데 앞으로는 예진이 절대 만나지 마. 예진이한테도 상황 잘 얘기하고 정리해. 알겠어? 알겠어. 예진이한테 바로 얘기하고 상황 정리할게. 정말 미안해. 그날 후로 예비 남편은 제게 많이 미안했는지 저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막말로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기세였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 예진이와 예비 남편이 잠시 만났다는 사실이 자연스레 용서되더라고요. 뭐 서로 좋아서 만난 것도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이제 그 일도 잊고 행복하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지아야, 이젠 토요일마다 우리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사실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문화센터 특강 잡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유치원 어린이집 특강 가는데 토요일까지 문화센터 특강을 하면 힘들지 않겠어? 이제 우리도 결혼해야 하는데 돈 모아야지. 결혼하면 돈이 어디 한두 푼 드니? 결혼? 그럼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연애만 해. 우리도 이제 가정을 이뤄야지. 알겠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돈 착실히 모아두고 있을게. 오빠,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다는데 혹시 내일 시간 돼? 내일?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아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하고 예비 남편의 가족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다음날 바로 예비 남편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어서 와요. 지훈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일 좀 사왔어요. 집에 과일도 많은데 어쨌든 사왔으니 잘 먹을게요. 고마워요. 예비 시부는 어서 오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지만 예비 시모는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편하게 먹으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던 식사가 마치고 제가 사온 과일과 커피를 마시는데 예비 시모가 계속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지아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다니시고 저희 엄마는 보라 유치원 원장님이시라고 말하려는데 예비 시모가 말을 가로막았어요. 중소기업? 중소기업이면 돈 얼마 못 버시겠네? 그래도 생활에 부족하지는 않게 월급 많이 받으세요. 그래봤자 중소기업 월급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그런가 지아 씨는 예전에 센터에서 처음 봤을 때도 옷이 좀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네. 난 그래도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백화점 명품 옷은 아니더라도 좀 좋은 옷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패션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꾸밀 줄도 잘 모르고요. 그래도 여자인데 좀 꾸미고 다녀야지. 안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바람나면 어쩌려고. 엄마, 난 그래도 지아 자체가 좋아서 바람 안 펴. 지아가 결혼해서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져도 주름살마저 사랑할 거야. 지금이야 한창 뜨거울 때니까 그러고. 젊은 애가 시댁이 될지도 모르는 집에 처음 오는데 집에 있던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되니? 없어 보이게. 사실 오늘 이 자리가 편한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한데 괜히 새 옷 사서 입고 더 불편하게 경직돼서 있는 것보다는 집에 있는 가장 편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오는 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입은 거예요. 그래, 일단 알았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게 조금 걸리네.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셨는지 몰라. 사실 저희 아빠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업의 초창기 멤버예요.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계시죠. 사장님은 저의 돌잔치 때도 오셔서 함께 사진 찍으시고 얼마 전에도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실 정도로 매우 친해요. 그래서인지 월급도 항상 두둑히 챙겨주셔서 지금은 어지간한 대기업 이사만큼 월급을 받으세요.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정원이 300명이나 되고 이 동네에서 가장 크고 유명해요.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입소문이 자자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야지 4살 때 겨우 입학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저희 엄마 역시 어지간한 중소기업 사장님만큼의 돈을 벌고 계세요. 첫 만남에 이런 이야기 주저리 하기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중소기업이라는 말만 듣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가정 형편도 그렇고 너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완전히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우리 아들이 널 너무 좋아하고 없으면 못 살겠다니까 결혼은 허락하마. 그런데 우리 집 뭐 하는 집인 줄은 알지? 네, 이 동네에서 유명한 유아체육특강 전문센터로 알고 있어요. 그래, 우리 집 엄청 오래되고 유명하지. 또 우리 친척들도 아주 잘 나간단다. 친척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사, 흔히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야. 잠깐만. 예비 시모는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예비 시모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나 의아했어요. 잠시 뒤 예비 시모는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것 좀 봐봐. 예비 시모가 건네준 종이에는 친척들의 혼수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혼수가 좀 많지? 그런데 어쩌겠니? 사업하는 집안은 이 정도 다 한단다. 그런데 중소기업 월급으로 이걸 다 준비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일단 너희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고 다시 얘기해보자꾸나. 솔직히 말해서 친정 부모님 앞으로 된 땅도 있고 할아버지 유산도 있고 부모님이 절대 적지 않은 월급을 받으시니 혼수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말끝마다 경제적으로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깎아내리시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는 아무리 어린 사람을 만나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시고 학부모님들이 매일 씻지 않고 잠옷 차림으로 아이들을 맡기러 오셔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뒤에서 수군대면 함부로 겉모습을 판단하는 것 아니라며 크게 혼내셨어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말투며 행동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표정 관리 잘하며 무사히 예비 시댁과의 첫 식사 자리를 마쳤어요. 예비 남편은 저를 데려다 준다고 차에 타라고 했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온 소감이 어때? 기분 상하지 말고 들어.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 옷 입는 것으로 뭐라고 하셔서? 우리 엄마가 어린이집 원장님이었잖아. 아무래도 여자들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옷 입는 그것에 관해 관심이 좀 많으셔서 그래. 자기를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 가정도 잘 챙기고 일도 잘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처음 보는 자리에서 없어 보인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말만 그러지 사실 속은 또 엄청 여리셔. 그 부분은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이제 너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니까 말 좀 좋게 하라고. 그리고 또 말이야. 또? 혼수 말이야. 이거 진짜 다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생각은 우리가 집을 해가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셔. 요새 집값이 좀 비싸니? 살만하다 싶으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왜? 많이 부담돼? 솔직히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요새도 이렇게 친척들까지 다 챙기나 해서. 하긴 솔직히 혼수 비용이 부담되기는 하지. 일단 그 부분은 내가 엄마한테 다시 말해볼게. 아마 엄마도 정말 다 해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야. 분명히 나한테는 여자만 데리고 오면 혼수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 그래, 알았어. 오빠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할게. 예비 시모의 말투와 표정은 좀 그랬지만 예비 남편이 듬직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예비 남편의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하니 친정 부모님이 나와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예비 남편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집에 들어오니 친정 부모님은 오늘 예비 시댁에서 어땠는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혼수에 관해 이야기할까 하다가 예비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 그냥 얘기하지 않고 반겨주시고 잘해주셨다고만 했어요. 그래도 뭔가 예비 시모가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집 앞 마트에 간다고 하고 나와 대학교 동창이자 옆 동네 무지개 유치원의 교사인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는 늦은 시간에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전화를 하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은지에게 예비 시댁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야, 넌 근데 없어 보인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결혼하고 싶어? 난 오빠랑 같이 살지 오빠네 엄마랑 사는 게 아니잖아. 아주 사랑의 눈이 멀었구먼. 콧대 높던 우리 지아 마음 훔친 그 오빠 얼굴 좀 한번 보자. 사진 없어? 있지. 지금 사진 보낸다. 저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은지에게 바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진을 본 은지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응. 왜? 이 사람 체육 특강을 하는 사람 아니야? 맞아. 알아? 지아야, 놀라지 말고 들어. 이 사람 우리 유치원에서도 유아 체육 특강을 하거든? 아, 일단 너 우리 유치원에 김고은 선생님 저번에 유치원 단체 행사 때 본 적 있지? 기억나?
우리랑 동갑이고 머리 길고 예쁘장하게 생긴 선생님? 맞아. 고은 선생님이 자기 애인 생겼다고 하면서 사진 보여줬는데 이 사람이었어. 확실해? 우리가 이 선생님 특강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설마 얼굴을 모르겠니? 그래서 우리 원에서 특강 선생님이랑 눈 맞았다고 얼마나 놀려댔는데. 저는 은지의 말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아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정말 충격이네. 네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다길래 얘기했어. 충격적이겠지만 한번 잘 알아봐. 너만 괜찮다면 고은 선생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만나보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기막히고 황당했어요. 예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난 전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분명히 엄마의 체면과 센터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만난 것인지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일 후로 갑자기 문화센터 특강을 잡은 것도 뭔가 수상쩍고요. 저는 저와 김고은 선생님 그리고 예진이 셋이서 만나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김고은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다음날 셋이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제가 먼저 이지훈이라는 유아체육 강사를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진이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얼마 전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김고은 선생님은 어제 만나서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제 지훈이 오빠 집에 다녀오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하니 예진이와 김고은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진아, 혹시 너한테도 그 엄마라는 사람이 혼수 목록 쫙 뽑아서 줬어? 응, 그거 해야 한다길래 알겠다고 했지. 좀 과하긴 하더라고. 설마 우리 중에 혼수 다 해오는 집이랑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건가? 참네. 과한 혼수 목록 뽑아놓고 이거 다 해줄 수 있는 집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들 결혼시키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진짜 이거 쓰레기 집안이네. 가만둘 수 없어. 지금 전화해서 따질까? 우리 셋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놀아났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났어요.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 가지고 논 것이잖아요. 정말 화가 너무 나서 일방적으로 그냥 헤어지자고 하기엔 뭔가 속이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깜짝 놀랄 복수를 하고 싶었죠. 저희는 셋이 모여 그들에게 복수할 계획을 짰어요. 우리 셋이 만난 그 다음 주가 제 상견례 날이었어요. 제가 상견례를 위해 예약한 식당은 룸이 있는 한 식당이었거든요. 원래는 단독 룸으로 예약했는데 가운데 미닫이 문이 있는 장소로 예약을 변경했어요. 즉, 가운데 문을 열면 대규모 룸이 되고 가운데 문을 닫으면 2개의 룸이 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한쪽에는 제가 상견례를 하고 다른 쪽에는 예진이와 예진이 부모님, 고은이가 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같이 나와 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복수하기로 했어요. 그날 복수할 계획을 철저히 세운 후 집에 들어와 부모님께 사실 예비 시댁은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을 못할 것 같다고 파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복수 계획을 낱낱이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일을 벌여야겠냐며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냥 조용히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저한테만 그러면 이렇게 화도 나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들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고 논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제 계획에 동의하셨어요. 드디어 대망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과 예진이네 가족, 고은이는 1시간이나 일찍 와서 가운데 미닫이 문을 닫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한 시간이 되고 예비 시댁 가족이 왔어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비 시모가 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바깥 어르신은 그냥 일반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그럼 요새 집값도 비싼데 괜히 집 구하고 뭐하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서 애들 시작하게 하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지아도 일하는데 시어른들 모시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 싸돈. 우리 이제 가족인데 서로 같이 살며 정부치고 살아야죠. 저희야 시집 구하는 거 어렵지는 않지만 그 집안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들 다 드리려면 사돈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저희한테 혼수도 준비하셔야 하는데. 혼수요? 지아에게 혼수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너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니? 예비 시모는 왜 모르냐는 표정을 지으며 이전에 제게 보여준 친척들의 혼수 목록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저희 친척들이 다들 사자 직업을 가졌거든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인지 다들 결혼할 때마다 아주 혼수가 빵빵해요.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해요. 사돈, 그래도 이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어머, 우리 바깥 사돈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새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 지인 딸은 이보다 더 많이 혼수 마련해서 가더라고요. 이 정도도 못하면 사실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다들 이 정도 혼수는 준비해 가나 봐요. 그럼요. 사실 저번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아가 그렇게 좋다고 해서 그 집 여자애 만나지 못하게 할 명목으로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이렇게 혼수 다 해와야 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자기 친구는 이것보다 혼수 더 준비하던데 이 정도는 너무 간소하다고 하던데요. 예비 시모가 온갖 시건방진 표정으로 한창 얘기하는데 중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화난 표정으로 예진이 부모님이 등장하셨죠. 예비 시모는 예진이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 마시던 물을 그대로 뿜었어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 예진이 말하는 것이오? 아니 바깥 사돈이 어째서 여기에 계세요? 바깥 사돈이요? 도대체 당신의 바깥 사돈은 저분입니까? 아니면 저입니까?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이보세요. 순진한 애들 깨어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제 아들 결혼시키면서 장사하세요? 장사라니요? 사실이지 않나요? 아들 결혼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집 저 집 부모들 만나며 어느 집에서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는지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 나름 사명감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설마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면 뭔데요? 저는 제 딸 이 집으로 시집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애들 결혼 없었던 일로 합시다. 저도 예진이 이 집 못 보냅니다. 결혼 다 없던 일로 해요. 그러시지들 말고 잠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요? 이 상황에서 할 얘기가 더 남았나요? 저는 할 얘기 없습니다. 같이 얘기하는 시간도 아깝네요. 지금 당신 머리털 다 뽑아버리고 싶은 거 꾹 참고 있으니까 더는 붙잡지 마세요. 예진이 부모님은 예진이의 손을 잡아 끌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도 그 뒤를 따라 식당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며 이상한 남자 만나서 부모님께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결혼하고 나서 실체를 알고 이혼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알아서 파혼으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시며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폭풍이 휘몰아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엄마는 체육 특강을 취소했어요. 유치원 선생님들은 예비 남편의 수업이 너무 좋았는데 왜 갑자기 취소하시냐고 너무 아쉽다고 하셨지만 저희 엄마는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일이 있어서 취소한다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그 뒤로 연락도 없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자고요. 만나기 싫었지만 저도 남편도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니 언젠가는 다시 볼 수도 있으니 헤어질 때 깔끔하게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만나기로 했어요.
잘 지냈니? 그동안 많이 후회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 됐고, 오늘 내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온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도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혼수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하시더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오빠는 꼴을 보고도 결혼하자는 말이 나와? 그리고 다시 시작? 예진이랑 고은이는 어쩌고 나한테 와서 결혼을 하재. 엄마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예진이도 보고 고은이도 만났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는 너뿐이었어. 진짜야. 엄마의 부탁? 오빠는 엄마가 부탁하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겠다. 그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난 간다. 우리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이렇게 저와 예비 남편은 헤어졌어요. 이제 정말 이대로 끝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저만 바라봐주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유치원에 올 사람이 없는데 유치원에 벨이 울리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인터폰을 보니 어떻게 알았는지 예비 시모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마는 더는 할 말도 없고 지금 수업 중이니 가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학부모들이 이 모습을 보면 곤란할 것 같아 저와 엄마는 일단 나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아이들 있으니 오랫동안 얘기 못해요. 예, 그러시죠. 본론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센터가 여기 유치원과 계약이 안 되면 수익이 전혀 나지가 않아요. 아시잖아요. 특강을 하는 업체들은 유치원이 계약 해지되면 그 길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 그래서 아들이 유치원과 좋은 관계 유지해서 센터 좀 잘 운영해보고자 하는 욕심에 그랬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마음 가지고 그런 장난을 칩니까? 다 부족한 이 어미 탓입니다. 부디 노여움 푸시고 다 제 탓하시고 우리 아들과 지아 결혼시키면 안 될까요? 사실 저는 지아가 얘기 안 해서 우리 안사돈이 이렇게 좋은 유치원 원장님이신지도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안사돈. 안사돈이요? 정말 염치도 없고 경우도 없으시네요. 이게 사과로 어디 끝날 일인가요? 예비 시모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엄마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세요. 안사돈, 아니,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싹싹 빌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 탓입니다. 순전히 제 욕심에 여기 있는 김지아 선생님, 최혜진 선생님, 김고은 선생님께 죽을 죄를 지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면 이렇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평생 제 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사실 제 아들의 바람길을 알고 3명의 유치원 선생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친척들이 부유한 며느리를 얻어 혼수를 엄청 많이 받는 것을 보니 저희도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혼수를 받고 싶었어요. 물론 유치원과의 관계도 더 좋게 유지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 욕심에 3명의 선생님 다 만나보고 가장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집안으로 정하자고 했었어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죄송해요. 정말 더는 못 듣겠네요. 제발 가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원 시간이라 학부모님들 오십니다. 계속 이러고 계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한참을 무릎 꿇고 싹싹 빌던 예비 시모는 제가 정말 경찰을 부르는 신용을 하자 그제야 가셨어요. 이것이 예비 시모의 마지막 모습이었네요. 이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유치원 선생님께서 이거 원장 선생님과 저 아니냐며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우리 유치원 앞에서 엄마와 저 그리고 예비 시모가 함께 있던 날의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지만 대화 내용이 비교적 정확히 녹음되어 있었고 배경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예비 시모였어요. 이걸 어디서 보셨냐고 물으니
그날 예비 시모가 무릎 꿇고 난리를 칠 때 지나가던 누군가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이 영상은 유명 유아체육 강사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졌죠. 맘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특강 강사가 무려 3달이나 걸쳐서 파혼당한 내용까지 퍼지고 센터 이름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얼굴까지 예비 시댁의 신상이 탈탈 털렸어요. 맘카페 회원들은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내는 강사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예비 시댁이 운영한 센터의 특강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결사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이 모두 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의 시댁이 될 뻔했던 센터는 쫄딱 망해서 문을 닫고 지금은 어디에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랍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파혼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셨던 훌륭하신 부모님께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울 따름이에요.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하면 결혼 전에 미리 한 것이 다행이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죄송하네요. 저는 이제 유치원에서만큼은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못생긴 표정을 지어도 저를 보며 활짝 웃어주는 순수한 보라 유치원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려고요. 물론 이러다 정말 운명의 상대가 제 앞에 나타나서 결혼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온다 해도 지금처럼 사랑에 눈이 멀어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고 누가 봐도 정직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웃게 하는 보라 유치원 아기들아, 너희들은 내 삶의 활력소란다. 사랑해.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재미있고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엄청나게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한 귀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귀인이라는 친구와 있었던 제 인생의 잊지 못할 순간들을 이야기하려고 사연을 올립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제 옆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행복합니다. 귀인이 덕분에 제가 아주 버러지 같은 놈과 이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그 이야기들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귀인이를 알게 된 건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30 중반이 된 지금은 귀인이 말고도 같이 노는 친구 2명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넷이 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우정을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이 모임은 귀인이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로 돌아가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슬픈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새 학기를 시작했을 때 귀인이와 짝꿍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부터 귀인이에게는 좋지 않은 소문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귀인이의 엄마가 무당이라 귀신 들린 아이라고 가까이 가면 큰 화를 입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세탁기 골목 안쪽에 있는 선녀 보살집이 귀인이네 집이라더라. 그 집에서 무당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아니다, 선녀 보살이 귀인이라더라 하는 소문 말이죠. 무성한 소문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따라붙었던 귀인이는 자연스럽게 전교생이 기피하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귀인이 자체도 공부에 취미가 없는 건지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은 건지 학교에 도착하면 내내 잠만 자는 아이이기도 했고요.
같은 반인 것도 불편한데 짝꿍까지 되니까 저는 정말 하루하루가 숨막히게 불편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짝이라는데 싫지 않을 친구가 있을까요? 짝이라지만 며칠 지내보니 서로 말을 섞을 일도 없고 저도 어울리는 친구들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부딪힐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저에게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가족들끼리 계곡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이모네 가족, 우리 가족 할 거 없이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상치 못하게 밤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했고 상류에서부터 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계곡이 범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텐트에서 자고 있다가 아빠의 급한 부름에 놀라서 텐트를 떠나게 되었는데 빗소리에 서로 우왕좌왕하느라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못했던 거죠. 엄마는 제가 텐트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텐트를 향해 달려오셨고 그대로 범람한 물에 휩쓸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연재해 사고였고 물에 빠지고 나서야 싸늘하게 식은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오고 큰 사건이라 며칠 동안 신문에도 나오고 했었죠. 저를 구하기 위해 돌아가시게 된 엄마. 제 죄책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에 친구들은커녕 학교에도 말을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방학 중이기도 해서 제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면서 엄마 하고 있는데 대뜸 귀인이가 장례식장을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울고 있는 저를 향해 이온 음료 하나를 내밀더니 쭈뼛해하면서 너네 엄마가 너 무사해서 다행이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걸 친구들도 선생님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리 뉴스에서 연일 보도가 된다고 해도 누가 죽었는지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뚝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이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너도 나 소름 돋는다고 피할 거 아니니? 하고 되묻더라고요. 피하지 않을 테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귀인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꿈에 모르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제 이름을 계속 부르더래요. 듣다 보니 짝꿍 이름인 걸 알아서 제 짝꿍 말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줌마가 맞는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래요. 그랬더니 말 좀 전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우리 딸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전해달라고 하고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인근 장례식장에 전화를 돌려서 제 이름을 대니까 딱 이곳에서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호시를 말해주더래요. 말을 전해달라고 꿈에 찾아왔는데 그냥 무시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가 왜 내 꿈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네 꿈에 나와서 그랬을까 하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귀인이가 우는 저를 상당히 곤란해하면서도 어설프게 저를 끌어안고는 토닥토닥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걱정 많은 귀신은 한이 남는 법인데 자기가 대신 말을 전해줬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울지 말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위로보다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단 한 번의 만남으로 귀인이에게 저는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게 돼서부터는 혼자 밥 먹고 잠만 자는 귀인이를 깨워서 엄청나게 챙겨주었습니다. 저랑 친했던 애들은 귀인이랑 어울리는 저를 보고 왜 귀인이랑 노냐고 저를 문책하기도 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인이 뒤를 졸졸 쫓아다니니 자연스럽게 단짝이 되었고
저랑 친했던 친구들이랑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중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기인이의 속도 모르고 배척부터 하는 친구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귀인이랑 제가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는 2명의 친구들이 더 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물론 사람을 대하는데 서툰 귀인이를 대신하여 제 친화력이 한몫한 거긴 하지만 다들 귀인이의 내면을 바라봐 준 듯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넷은 진짜 단짝이 되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야자도 같이 땡땡이 치고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나름 편했던 건 귀인이가 무당집 딸이라는 소문이 고등학교에도 자자했기 때문에 일진 친구들도 귀인이가 무서워서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 일진 애들이 돈도 뺏고 학교 폭력도 일삼는 아주 못된 애들이었거든요. 우리 넷은 학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었죠. 성적도 고만고만했던 저희는 대학교도 다 서울에 있는 4년제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한 달에 1~2번 이상 꼭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우정 영원하다는 친목 관계는 성인이 되어서도 쭉 유지가 되었죠. 귀인이는 사람이 많은 곳은 불편하고 피곤하다면서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인이네 집이 무당집이긴 했어요. 엄마나 귀인이가 선녀보살은 아니었고 귀인이의 이모가 선녀보살이었습니다. 저에게 은근슬쩍 대학교에 가면 성적 비관으로 죽은 귀신들이 많다면서 골치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할 때는 친구지만 소름 돋더라고요. 제가 특히나 귀신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넷이 친한 것과는 별개로 친구들의 부모님은 귀인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뭐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 귀인이가 찾아왔을 때 아버지도 같이 있었고 우리 엄마가 전해달랬던 말을 듣고 아버지도 오열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귀인이를 정말 귀한 대접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참 좋아하시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네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무당집 애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 친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대학까지 가서 만나나 이런 소리를 하셨죠. 친구였던 민지와 은영이는 그런 부모님이 고리타분하다고 했지만 귀인이를 별 대수롭지 않게 그러실 수 있지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2번째 사연은 민지가 대학교 MT를 가기로 한 날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대학교에서 MT를 가기로 한 날 아침 일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뜸 귀인이가 찾아왔더래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지한테 너 MT 가지마 하더래요. 민지도 당황하고 준비를 돕던 민지네 어머님도 너무 당황해서 아침부터 왜 저러냐고 막 그러셨대요. 민지는 지금 나가야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거라며 귀인이 보고 빨리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지네 어머님은 순간 찝찝하셨대요. 귀인이가 계속 무섭게 쳐다보면서 저 MT 가지마, 지금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못 나가게 현관문을 막고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거기다가 귀인이가 무당집 딸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으니까 민지네 어머님도 결국에는 민지를 말리게 된 거죠. 너 MT 가지 말라고. 갑자기 어머님이 말리기 시작하니까 민지는 발만 동동 굴렀다고 하더라고요. MT 가면 밤새 술 먹고 놀 생각에 신이 잔뜩 나 있는데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애원을 했대요. 민지는 귀인이한테 도대체 자기한테 왜 그러느냐며 실랑이를 벌인 거죠. 그랬더니 귀인이가 대뜸 민지네 어머님한테 아줌마 운전할 줄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귀인이 표정이 살벌하기도 하고 영 찜찜한 애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완전 쫄아서 할 줄 안다고 대답하셨대요. 그러니까 귀인이가 애가 정 가고 싶다고 하니까 2시간 뒤에 아줌마 차 타고 같이 가죠. 집까지만 태워주세요.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네 어머님이 말릴 수도 없고 싫다고도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민지 휴대폰에 연락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학교 친구들이 너 왜 안 오냐, 지금 출발해야 된다 하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민지가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동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출발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버스를 타던 엄마가 데려다 주던 늦게라도 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빌린 관광버스를 먼저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귀인이에게 화가 너무 나서 으르렁거렸대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2시간만 있다가 나가겠다고. 2시간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별일 아니면 화 많이 낼 거라고 엄포를 놓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거실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시간이 가기만 기다렸대요. 민지 말로는 그때의 공기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밥을 안 먹어도 체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채 안 된 시점에 귀인이가 대뜸 리모컨을 찾더니 뉴스 채널을 틀더랍니다. 민지네 어머님은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귀인이를 쳐다보고 민지도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고속도로에서 15중 추돌 사고가 났다면서 긴급 속보가 막 뜨더랍니다. 리포터가 분주하게 사건 현장을 이야기하는데 뉴스에 떡하니 MT에 가려던 D 대학교 학생들이 크게 다쳤다고 뜨더래요. 순간 민지 어머님이 아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민지는 머리털까지 쭈뼛 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놀래서 MT에 간 친구들에게 민지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누구도 받지를 않고 조교한테 전화하니까 조교가 민지야 너 무사하니? 이러더래요. 민지가 조교한테 저는 늦어서 버스를 못 탔다고 하니 사고 난 차량이 동기들이 탄 차가 맞다면서 다들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고 전해주더랍니다. 너라도 버스 안 타서 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왔다고 막 그러더라는데 귀인이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보고 있었대요. 다행인 건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고 몇 명은 크게 다쳐서 병원 신세를 오래 져야 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민지네 어머님은 귀인이한테 완전히 뿅 가는 바람에 귀인이만 보면 손이 무겁게 먹을 걸 싸주시곤 했대요. 우리 딸 살려준 게 귀인이라면서 동네방네 자랑도 하시고 그런데 귀인이는 그냥 친구라서 도운 거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지는 귀인이 덕에 살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너무 놀랍다면서 귀인이한테 어떻게 알았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오죽하면 귀인이 보고 차라리 무당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 진짜 돈 엄청나게 벌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귀인이가 그게 얼마나 고된 삶인지 잘 알아서 죽어도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자기가 꿈에서 이것저것 보긴 하는데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서 굳이 무당이 되고 싶진 않다고 했어요. 매번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꿈에 가끔 나올 때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알려주는 거라고 다른 건 기대도 하지 말래요. 우리는 그 사건으로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인이 되어서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낼 수 있었던 건 전부 귀인이 덕이었어요. 제 친화력으로 붙게 된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모임의 주축은 귀인이 다름없었습니다. 저와 은영이, 민지가 전부 취직을 하는 동안 귀인이는 백수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 이유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 꿈을 꾸는 게 피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 저희를 알기 전까지 꾸준히 소문으로 인한 왕따를 당했으니 사람이 싫을 법도 하겠죠. 그렇게 우리의 나이가 30이 넘어가고 민지와 은영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긴 건 민지네 어머님이 민지가 예비 신랑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귀인이를 불렀다는 겁니다. 귀인이 입에서 너무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귀인이만 쳐다봤다고 하시던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귀인이 말이 진짜였는지 민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일이 술술 잘 풀리기 시작했고
민진의 어머님은 귀인이를 정말 떠받들여 주었답니다. 정작 귀인이는 비혼주의자라면서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남자친구조차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결혼할 때 부케도 제가 받았는데 남자친구조차 없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귀인이를 붙잡고 내가 뭐가 문제냐, 나는 왜 남자친구가 없냐 물어봤더니 귀인이가 귀를 후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니까 잠자코 기다리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은근슬쩍 내 나이 80 먹어야 남자가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귀인이가 그냥 웃더라고요. 헐,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나이 80까지 독수 공방해야 된다는 소리로 들려서 소개팅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업무도 상사의 잔소리도 출퇴근길도 아닌 바로 동기였습니다. 저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입사 동기였는데 나이는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였어요. 같이 입사한 반면 저는 프로젝트를 2개나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덕분에 진급이 언니보다 빨랐거든요. 회사 언니는 그런 저를 무척이나 시기 질투했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모난 데 없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데 회사 언니는 별명이 툴툴이었어요. 뭐만 하면 툴툴거리고 동기들을 까내리고 상사에게도 눈을 치켜뜨고 사회생활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부류였습니다. 그러니 윗선에서도 예쁘게 보질 않고 자꾸만 승진을 누락시키게 되는 거였죠. 저랑 별로 친한 언니는 아니었지만 자리도 가깝고 입사 동기인지라 주변에서 이것저것 많이 묶어서 일을 시키긴 했어요. 근데 일을 할수록 이 언니가 정말 별로더라고요. 저를 고깝게 보는 눈빛도 좀 그랬고요. 거기다가 분위기를 얼마나 가뿐싸로 만드는지 유머를 유머로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 있잖아요. 딱 회사 언니에게 어울리는 말이었죠. 농담을 해도 어찌나 뼈가 살벌하게 있는지 주변에서 아무도 웃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지 잘난 맛에 살아서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유형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도 언니를 피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자꾸 둘러붙는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과장님이 명품백을 들고 온 날 대놓고 이거 짭이죠? 하는데 그 주둥이를 정말 꿰매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 언니가 저에게 소개팅 제안을 해온 겁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부터 했습니다. 그냥 저 한번 엿먹으려고 그런가 싶어서 죽어도 싫다고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팅을 했는데 대머리가 나왔다. 팔이 한쪽 없더라 하는 이야기요. 딱 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웃는 낯으로 거절을 했는데 이 언니가 며칠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한 번만 만나보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말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면 대리님이 만나지 왜 절 소개해 주냐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긴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회사에서 유일하게 친한 동생이니까 소개해 주는 거래요. 누가 누구랑 친하다는 건지 하하. 그러더니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넘겼더라고요. 이미 휴대폰 번호까지 넘어간 거 한번 딱 만나고 거절해야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만남을 이어가는 건 서로의 몫이지 언니가 참견할 만한 건 아니니까요.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아니 정말 예상 밖으로 너무 멀끔하고 괜찮은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생긴 게 한쪽 쌍꺼풀만 있고 가마도 쌍가마라서 미신을 믿는 저에게는 좀 걸리는 부분이긴 했지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배려심도 좋고 말도 유머 있게 하는데 생긴 것까지 진하게 생겨서 호감형 얼굴이고 키까지 컸어요. 더군다나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니까 2번 볼 것도 없는 최고의 신랑감으로 느껴진 거죠. 그때는 살짝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회사 언니는 왜 이런 로또를 저에게 소개해 준 걸까 하는 의심이죠. 하지만 그것도 잠깐.
결국 동기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남이 2번이 되고 2번이 5번이 되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 남자는 저와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만남을 지속했을 무렵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조수석 차 문을 열어주고 안전벨트를 매주는 그런 세심한 남자였죠. 제가 지나가는 말로 와, 귤이 나올 때가 됐네. 벌써 귤 먹고 싶다 하니까 집으로 귤을 박스로 배송해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보석이나 가방같이 큰 걸 챙겨주진 않아도 일상에서 소소하게 제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하나하나 챙겨주는 남자요. 가랑비에 젖는다는 말처럼 저는 그에게 푹 빠져버렸고 이 남자 없는 일상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와, 저기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은 기억해뒀다가 저를 꼭 데리고 가주는데 어찌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취미생활도 완전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몸치라서 운동 종류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도 운동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 치고는 군살도 없고 매끈한 몸매이긴 했지만 영화관이라든지 전시회를 간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을 일일이 챙겨주었어요. 당연히 연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제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두 은영이, 민지, 그리고 귀인이까지 해서 5명이서 만났는데 제 길을 살려준다고 계산도 다 하고 친구들 하나하나 너무 잘 챙겨주었어요. 말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잘 이끌어가는데 일부러 제 길을 더 살려주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있지 않겠어요? 저 대신 심부름을 대신해준다던가 제가 뭘 흘리면 나서서 치워준다거나 하는 모습이요. 결혼한 친구들은 세상에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냐면서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공주 대접 받고 살 수 있겠다 하면서 부럽다고 하는데 정작 귀인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다 때가 되면 하는 거 아니겠냐고 제 남자친구를 보는 둥 마는 둥 시큰둥하게 구는데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나서서 남자친구한테 궁금한 거 없냐고 물어보라고 하니까 은영이가 짓궂게 연봉 얼마 받아요? 차는 있어요? 집은 작아요? 하면서 말했어요. 물론 농담이었으니까 다들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귀인이만 무표정으로 밥만 먹는 겁니다. 괜히 귀인이 눈치도 보이고 마음이 엄청나게 찝찝했어요. 그렇게 1년을 꽉 채워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말에 저도 좋다고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냐고 하니까 화사하게 웃어주더라고요. 양가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자고 하면서 저한테 모아둔 돈이 얼마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까지 서로의 연봉이 얼만지 모아둔 재산이 얼만지 정확하게 오픈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원래 결혼할 때 되면 다 알아야 하는 거라고 하길래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적금은 8천만 원 정도 있고 월급은 이 정도 된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오피스텔을 한 채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이 말을 긁적이면서 자기도 솔직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자기는 집에 빚이 좀 있어서 모아둔 돈이 없대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갚을 거 별로 안 남아서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진짜 심각하게 당황을 했습니다. 빚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이었어요. 항상 세련된 옷을 사입었고 손목시계나 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꽤 명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대기업도 다니고 하니까 못해도 1억은 모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다니는 기업이 중견기업인데 모은 돈이 8천만 원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가진 오피스텔이 위치가 좋아서 월세가 쏠쏠하기도 했지만 빚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가 당황해하자 남자친구는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8천만 원 모은 돈에 오피스텔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셋집도 구하고 식도 올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래서 자기는 얼마가 있는 거냐고 다 내 돈으로 해야 하냐고 물어보았더니 남자친구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애라도 낳게 되면 육아휴직도 해야 하고 자기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중에 다 자기가 번 돈으로 노후 생활을 하게 될 건데 빡빡하게 너 돈, 내 돈 갈라치기 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듣고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때라도 발에 땀나게 도망을 갔어야 했는데 제가 설득이 되고 만 거죠. 그 뒤로부터는 순조롭게 결혼식 준비가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저를 딱 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하시겠다 하면서 저한테 얼마를 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를 제외하고 280만 원 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앞으로 자기에게 매달 용돈을 얼마씩 줄 거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주 뻔뻔하게 들어서 알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빚이 좀 있는데 그거 다 갚아주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 천지처럼 어버버거렸습니다. 누구라도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저처럼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예비 신랑이 엄마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예비 시모가 저한테 아주 쐐기를 박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랑 살아보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 결혼식은 최대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랑 1년도 못 살고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 애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해도 늦은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결혼식은 막 성대하게 하는 거 내가 정신 사나워서 싫다. 요즘 스몰 웨딩? 뭐 그런 게 유행이라며? 그리고 너 어차피 엄마도 없다면서 혼주석 비어있는 거 우리 쪽 손님들이 보고 욕할 수도 있잖아. 간단하게 하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를 이야기하는 건 선을 세게 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오늘은 날이 아닌 듯 싶으니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리고 대충 인사를 한 뒤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경없는 짓이야?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말이든 끝까지 듣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이 더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 예비 신랑이 겸연쩍어 하면서 우리 엄마가 심한 건 알겠지만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말해둘 테니까 다음번에 만날 때는 사과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결혼이라는 게 평생 남으로 살다가 가족으로 묶이는 거 아니겠냐고 의견 차이와 생활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저에게 우리 둘이 잘 노력해서 가꾸어 나가면 이런 문제도 나중에는 별일 아닌 게 된다면서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또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30년을 넘게 남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끈끈해지고 서로를 파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고 만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조금 속상한 마음도 있고 해서 귀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예비 신랑이 잘 다독여줘서 마음을 풀었다고 넋두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귀인이가 대뜸 저에게 그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연애를 할 때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할 때도 예비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었던 귀인이가 물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도 했고 귀인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인사도 드렸고 다음 주에는 우리 집 와서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결혼까지 하게 되지 않겠냐고 했죠. 귀인이가 몇 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대뜸 알겠어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 그게 더 찜찜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나 싶고요. 예비 신랑과 평소에 다름없는 일주일을 보냈고 드디어 저희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남자를 처음 소개해드리는 자리이다 보니 평소와 달리 너무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좋아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약속 장소 앞에서 예비 신랑과 만나 같이 손을 잡고 식당에 들어가서 안내받은 룸으로 들어갔는데 귀인이가 저희 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뭐야?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너 여기에 왜 있어? 하니까 귀인이가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고 부르셔서 왔어. 이러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얼굴은 좋지 않아 보였지만 아버지께서 귀인이를 보면서 끄덕이시더라고요. 내가 같이 밥 먹자고 불렀다.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는 귀한 친구이니만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 하시는데 예비 신랑도 더 말을 못했죠. 경우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비 장인어른의 말에 토를 달아 굳이 점수를 깎이고 싶지 않았던 거였을 거예요. 식사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 일하느라 고생했는데 든든히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예비 신랑도 끄덕이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예비 신랑이 제 밥그릇 위에 생선살을 발라 놓아주고 갈비를 놓아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묵묵히 밥만 드시더군요. 평소 같으면 우리 딸한테 잘하는 남자라고 칭찬을 해주실 법도 한데 너무 싸늘하게 식사만 하시니까 기분이 별로였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투정이라도 부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식사에 집중을 하고 어느 정도 다들 배가 부르자 전통차를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물꼬를 틀었습니다. 그러자 귀인이가 대뜸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의미심장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년 전에 큰일을 한번 겪으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쪽 입으로 듣고 싶은데. 저는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귀인이를 쳐다보다가 예비 신랑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예비 신랑의 얼굴이 진짜 볼품없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예비 신랑을 향해 물어보았습니다. 7년 전? 왜? 오빠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저를 향해 표정을 갈무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귀인이가 정말 가증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예비 신랑의 목을 점점 죄어왔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이상하다. 내 눈에는 빨간 줄이 보이는데. 빨간 줄은 또 뭐지? 제 머릿속에는 정말 물음표만 잔뜩 있었습니다. 귀인이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영문도 모를 소리에 씩씩거리면서 점점 흥분해가는 예비 신랑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제가 빨간 줄이 뭐냐고 둘이 왜 아무도 모를 소리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만 태연하게 찬물을 들이키시더라고요. 하지만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 있는 걸 봐서는 아버지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귀인이가 계속해서 7년 전 이야기를 꺼내자
예비 신랑이 벌떡 일어나서 저를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뭐야? 너 지금 다 알고 이러는 거야? 너 내 뒷조사를 했어? 이게 얌전한 줄 알았는데 아주 엉큼한 계집애였네. 다 알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속이고 나를 가지고 장난을 쳐. 너 정체가 뭐냐고. 저는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예비 신랑도 처음 봤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화를 내니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개소린가 싶어서 말을 해달라는 표정으로 귀인이를 쳐다보니까 정말 평소에 볼 수 없는 눈빛을 하고 귀인이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모가 선녀보살이라더니 귀인이가 꼭 선녀보살이 된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앞길 창창한 애들을 꼬셔다가 죄다 폐인을 만들어 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네 뒤에 들러붙은 원통한 기가 한두 개인 줄 알아? 그러자 예비 신랑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을 하더니 욕설을 내뱉고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귀인이 말로 짐작해보건대 예비 신랑이 과거 단단히 사고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뒤따라서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께서 묵직한 소리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웬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시는 겁니다. 이게 뭔데 하면서 봉투를 열어보니 인적 사항 같은 거랑 막 글자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독을 하고 저는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신랑이 전과 18범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사기도 진짜 다양하게 쳤는데 대부분이 여자의 등골을 빼먹은 혼인 빙자 사기였고 중간에 도박건도 몇 건 껴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냐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뱉으시면서 귀인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귀인이는 자기가 일주일 사이에 대충 알아본 것만 그 정도라면서 파면 더 나올지 어떻게 아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에 저희 엄마가 10몇 년 만에 나와서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제 결혼을 꼭 말려달라고요. 제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뒷장에 빨간 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거든요. 7년 전에 상해치사 사건을 하나 일으켰다는 거였는데 그게 글쎄 전부인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흥신소를 이용한 건지 결혼식 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더라고요. 돌싱이었던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전부인 상해치사 사건이라니. 알고 보니 전부인과 싸우다가 밀쳤는데 장식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는 거였어요. 혼수 상태로 2년 동안 있다가 호흡 정지가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상해치사로 교도소에 3년을 수감되어 있었대요. 깜빵에서 출소하자마자 거의 저를 만난 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결혼식 사진조차 현실감이 없어서 빤히 바라보고 있는데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그 사진에 회사 언니가 떡하니 찍혀 있었던 겁니다. 친인척들끼리 찍은 사진인 것 마냥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사이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 하니까 아버지도 귀인이도 아무 말 없이 저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영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빚이 있네 하면서 내 돈 가지고 하자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게 다 사기치려고 했다는 거지? 그런 것 같더라.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등쳐먹은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더라고. 혼인신고까지 한 사람은 죽은 전부인이 끝이긴 한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하면서 돈만 야금야금 빼갔더라고. 거기다가 대기업 다닌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어. 어디 용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저는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오늘은 이만 쉬어야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에는 급하게 병가를 내고 어떻게 이별을 말해야 안전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에 아무렇지 않게 그놈에게 연락이 와서는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고민했지만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보고 귀인이랑 연락을 끊고 사과를 하면 받아주겠대요.
저도 순간 울컥해서 말이 곱게 안 나오더라고요. 미친놈이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미친놈 아냐? 너 내 회사 동기인 그 언니랑 친척지간이니? 일부러 나 사기당하라고 그 사람 소개해줬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너 결혼했던 것도 전부 나한테 숨긴 게 맞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이 무척이나 당황해하면서 친척은 맞고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심으로 소개받고 싶어서 그런 거다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오해가 있다면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러면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길래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결혼식 사진 다 봤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고라고 하지만 전 부인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며? 사고 2년 뒤에 사망까지 했다며? 그러니까 자기는 다 죗값 치르고 왔고 문제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걸 속이고 저랑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너네 엄마가 혼인신고 바로 하지 말라고 한 거구나? 애가 생기면 하라는 게 빼도 박도 못하는 시기가 됐을 때 혼인신고를 시키려고 한 거였어. 내가 모은 돈에 오피스텔까지 헤쳐먹고 버리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제야 욕을 나지막히 내뱉으면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아니 왜 욕지랄이야. 누구는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이 후레자식이야? 야, 보는 눈이 많아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는 줄 알아.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봐주는 거야. 알겠어? 무섭게 내뱉고는 카페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놀라기도 했고 소름이 돋기도 했고 바로 그놈의 연락처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식장이며 뭐며 예약한 게 하나도 없어서 처리할 것도 위약금 물어야 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제가 차단을 한 걸 알았는지 다른 번호로 그동안 저한테 쓴 돈이 얼마라면서 돈을 보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무시해주고는 다른 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하니 동기 언니가 저를 쓱 쳐다보는데 안절부절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마 그 사기꾼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탕비실에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언니를 불렀고 사람들이 꽤 있는 탕비실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말만 한 건 아니고요. 들어오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커피를 그 언니에게 확 부어버리고 소리를 쳤죠. 주위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전부 구경하듯이 몰려들었고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언니, 아무리 제가 밉고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기꾼을 저한테 소개해줄 수가 있어요? 동기라고 챙겨주는 건 줄 알았더니 언니네 집안에 전과 18범 사기꾼을 저한테 붙여요? 거기다가 전 부인을 상해치사로 골로 보내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살인범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와 대리님 무서운 사람이네.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언니는 울고불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이게 잘못했다고 말로 해서 될 일이겠어요? 저는 당연히 상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언니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소문도 회사에 번지고 번졌으니 회사에서도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동안 별로 좋지 않았던 회사 내 태도를 문제 삼아 결국 언니는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일주일을 못 버티고 사표를 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뒤로 저는 여전히 귀인이를 은인으로 모시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보다 더 귀인이를 챙기면서 지내고 계시고요. 둘이 저 빼놓고 소주 마시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나. 그래도 귀인이 덕에 고마운 일이 많아서 저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귀인이가 저한테 슬쩍 다 때가 있으니까 조용히 기다리라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만날지 모를 그 인연을 기다리면서 저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런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